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동간호학 이제 마지막 주차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차는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온라인 지금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하시면 되고요. 이 수업이 다 끝이 나면 제가 또 하나의 촬영을 더 해드릴 겁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리뷰를 이 다음 차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제 교원 53페이지부터 시작해서요. 재생불량성 빈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철결핍성 빈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치료 부분이었는데, 철분 보충제를 어떻게 투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리뷰에서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54페이지 3번 재생불량성 빈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나요? 네. 자, 재생불량성 빈혈 보시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빈혈 그리고 철결핍성 빈혈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제 다가가셔야 되는데요. 빈혈은 빈혈인데 이건 뭐냐면 원인과 병태생리 한번 보세요.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액 내의 모든 구성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이게 하나만 딱 뽑아서 뭐 철분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구성 성분이요 동시에 감소되는 범혈구 감소증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이라는 뜻이 모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혈액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에게 빈혈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불량성 빈혈은요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구분이 돼요. 자, 넘겨보시고 54페이지입니다. 자, 54페이지에 보시면 후천성 재생분열 빈혈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꼽을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면역,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 밑에 보시면 병리적 주요 소견은요 말초혈액의 범혈구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이라는 게 뭘까요? 범혈구잖아요. 범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범혈구 감소증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모두 감소한 것을 범혈구 감소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수 검사상에 혈구 형성 저하증이나 무형성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임상 증상과 진단인데요. 자, 건강력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우리가 이게 재생불량성 빈혈인지 아닌지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단을 내릴 때 히스토리 테이킹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력을 체크를 하는데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 과거력 체크하면서 혹시 피부나 구강정막이나 이런 치은에 출혈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반증이 있었는지 혈뇨가 있었는지 흑색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출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범혈구 감소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모두 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혈소판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진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몸에 출혈반이 있는지 창백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3번 보시면 임상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혈구 감소, 그렇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골수 검사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골수 검사는 골수 흡입 검사와 골수 생검으로 반드시 함께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형적인 골수 소견은요 조혈세포의 감소와 함께 텅 빈 골수의 지방으로 대체되어 있는 그런 소견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혈세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로 조혈모 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혈모 세포라는 것은 새로운 혈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조혈모 세포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세 종류의 혈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공급해 주는 것, 이게 조혈모 세포, 조혈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텅 비어버린 거죠. 문제가 생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그림에 지방으로 대체된 골수 그림이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5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든 혈구가 다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저것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혈모 세포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조혈모 세포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골수에 대한 얘기도 했죠. 골수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치료와 간호 한번 보시면 치료는 과거 주된 치료 방법이었던 이렇게 골수 이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시면 조혈모 세포 이식 나오죠. 그래서 중증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 이식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줄 내려가시면 면역억제 치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지요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호 문제와 중재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세 가지 혈구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중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백혈구 감소와 관련된 감염의 위험, 네. 그리고 혈소판 감소에 대해서 출혈의 위험 같은 것들, 그리고 적혈구 관련이죠. 이게 산소 부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재생불량성 빈혈을 뭐라고 했죠? 범혈구 감소라고요. 범이라는 거는 모든 혈구. 그런데 우리는 혈구가 총 세 가지란 말이죠.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떨어져서 우리가 애기 빈혈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뭘 해준다고요? 골수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조혈모 세포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세 가지의 혈구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간호중재 같은 경우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재생불량성 빈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56페이지 보시면요, 응고장애입니다. 응고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혈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과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모두 응고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응고장애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출혈, 이걸 딱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혈 기전은 한번 보시면 되고, 지혈 검사 부분은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국시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고 시간이 우리가 출혈이 있을 때 얼마나 빨리 붓느냐, 그죠? 어떻게 빨리 지혈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혈 검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응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출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혈 검사 한번 보세요.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표 4-9입니다. 출혈 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리딩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약자로 하면 BT라고 합니다. B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출혈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혈하고 있는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상처를 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귓볼 있죠? 귓볼을 절개해서 우리가 체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상치 보시면 2에서 7분입니다. 그래서 2에서 7분 안에 그 피가 어떻게 벗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게 출혈 시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지혈대 검사라는 게 있어요. 토니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환의 지혈대로 5에서 10분간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했을 때 정상 출혈이 없거나 아니면 10개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혈액 응고기전 검사 부분 보시면 프로트롬빈 시간은 우리가 P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은요, 우리가 APTT라고 하기도 하고 PTT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게, 프로트롬빈 시간은요, 응고의 외인자입니다. 바깥쪽 외인자 체계고, 부분적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은 응고의 내인자입니다. 안쪽에 내인자 체계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프로트로빈 시간은 11에서 15초고 부분적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은 25에서 35초가 정상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러한 지혈 검사들이 있구나 라는 걸 일단 먼저 알고 우리가 하나하나 질병을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병 보시면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은요, 우리가 꾸준히 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2022년도에도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혈우병은 어떤 병인가요? 그렇죠. 정의 보시면 혈액 응고 인자의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련의 지혈장입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결핍이 돼서 어떻게 해요? 지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혈이 잘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혈이 계속 일어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특징 한번 보시면요. 고정적 혈우병, 팩터 8결핍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디지즈 해서 팩터 9결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혈우병은 응고인자 8번과 9번이 결핍되었을 때 생기는 질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번이요? 8번, 9번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팩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응고인자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고인자 8번 결핍 그리고 응고인자 9번 결핍이 혈우병을 일으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0%가량이 반성열성 유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8번과 9번 응고인자가 결핍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8번이요. 대부분 80%를 차지하고요. 9번 결핍이 20%를 차지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57페이지 가시면요. 첫 번째 줄에 응고인자가 부족해서요. 신체 어느 곳에서든 응고 시간이 길어집니다. 응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은 출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절강 내에요. 출혈이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혈관절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많이 생긴다고요? 관절 안에 출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증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상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관절에 출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절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관절 주위의 통증과 그리고 무릎 관절 이런 부분에 동동과 압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기 출혈에는요, 조금 열감이 있으면서 붓다가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에 이게 만성화가 되면서 운동장애가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 관절방 내에 출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운동장애 같은 것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출혈 증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출혈 증상은요, 이렇게 반점 있죠. 과도한 출혈 반점이나 아니면 피하나 근육의 출혈 그리고 혈관절증 아까 얘기했어요. 무릎이나 이런 곳에 많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혈관절증이나 혈종 때문에 통증이나 부종 그리고 요것들 때문에 운동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운동 제한 그리고 두통 그리고 혈변이요.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장기에서도 출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변을 봤을 때 혈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를 주셔야 되는 건 혈우병은 8번과 9번의 응고인자가 결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출혈 증상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진단 한번 보시죠. 자, 진단은 0708에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진단은 당연히 출혈 경향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X 염색제 연관성 유전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인자를 가진 엄마에게서 아들이요, 남자요, 아들에게로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혈소판수나 이런 것들이 정상이 나는 겁니다.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수, 피브리노겐 농도, 출혈 시간, 프로트로빈 시간은 모두 정상입니다. 체크를 하십시오. 모두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아까 프로트로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응고인자 중에서도 외인성 응고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상입니다. 몇 초에서 몇 초였죠?
11에서 15초가 정상이었어요. 그건 괜찮았다. 근데 밑에 보시면 APTT 요 부분이 가장 간단하고 민감한 검사인데요. 이게 지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줄치고 별표 쳐주시고요. APTT는요 9번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인성 응고인자였죠. 그래서 내인성 응고인자 부분이 지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거죠. 치료는 뭘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8번과 9번의 결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핍된 혈액 응고인자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게 22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팩터 8 농축제나 팩터 9 농축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AHP 농축형 피브린 오미엔을 첨가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AHP는 뭐냐면 항혈우병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신성동결혈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FFP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혈액 응고인자를 활성을 위해서 빠른 시간에 우리가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빠진 혈액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절 부위의 염증 감소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시면은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제는요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투여 금지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관절에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물리요법을 해서 관절 주위의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입니다. 간호중재가 있죠. 간호중재 부분도 1부와 2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어떤 간호중재를 해줘야 되겠어요? 혈우증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혈우증은 출혈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 예방 및 뇌출혈 증상에 대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특히 혈변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 출혈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상해 위험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치게 되면 출혈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해 준다. 그리고 수영과 같은 비접촉성 운동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상해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구강출혈도 예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펀지로 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전기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근육주사 또는 정맥천자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출혈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급적 경구로 줄 수 있다면 먹는 걸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경구 투여를 하고요. 그리고 아스피린은 금지입니다. 출혈 위험 때문이죠. 그리고 혈소판 기능도 억제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7번 보시면 출혈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출혈이 일어난다면 10에서 15분간 출혈 부위 압박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관 수축을 증진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요법이 아닙니다. 차갑게 냉요법을 실시해서 출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혈우병이었습니다. 혈우병이 말씀을 드렸듯이 국시에 많이 나오니까요.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폰 빌레브란트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혈액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지혈장애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원인과 병태 생리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상염색세 우성 또는 열성으로 유전되는 질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별에 관계없이 이거는 다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12번 돼 있는데요. 조금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12번 아니고요. 8번으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8번입니다. 8번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8번 염색제에 위치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기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당 단백인 폰빌레브란트 인자를 VWF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VWF의 결핍 또는 기능 저하로 혈소판에 응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혈소판에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결국엔 출혈이 일어나는 병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8번입니다. 8번 VWF 인자가 부족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그쪽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상 증상과 진단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출혈 시간, 그리고 8번 응고인자, 폼빌레브란트 인자, 혈소판 기능 검사 등을 통해서 각 항응고인자의 부족이나 기능 분열 여부 등을 관찰해서 우리는 확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줄 내려가시면 임상적 특징으로는 당연히 출혈이 있기 때문에 멍이 잘 생깁니다. 이렇게 다 출혈입니다. 잇몸 출혈, 위장안의 점막 출혈, 그리고 여성일 경우에는 월경시에 출혈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이것도 8번과 관련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폰빌레브란트 인자의 결핍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고 출혈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치료와 간호 한번 보시면 간호 문제와 중재 한번 볼게요. 폰빌레브란트 병 환자들은 혈액 응고 장애로 출혈 시에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경구피임약의 에스트로겐 성분은요, 폰빌레브란트 인자와 8번 인자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다한 월경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9페이지 보시면 4번 면역성 저혈소판 자색반 ITP 나왔습니다. 이것도 꽤나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혈우병과 그리고 면역성 저혈소판 자색반을 조금 비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정상이고 지연되고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혈우병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혈소판에 문제가 없다고요. 감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자색반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은 똑같죠. 자, 면역성 저혈소판 자색반은 똑같은 말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의 보시면요. 과도한 혈소판 파괴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까 혈우병은 혈소판이 감소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과도한 혈소판 파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 감소와 자반이 특징적인 자가 면역성 출혈성 질환이고요. 주로 2에서 4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감염이요. 1에서 3주 전에 선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들이 막 선행이 되면서 주후에 이런 자색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태생리 한번 보시면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장의 체크라고 되어 있어요. 비장에서요 비정상적인 혈소판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혈액에서 혈소판을 파괴시키고요. 결국엔 어떻게 된다? 혈소판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혈우병과 차이가 있어요.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가 없다고 했는데 면역성 저혈소판 자색반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입니다. 무조건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증상은요 당연히 출혈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점상 출혈반, 그리고 일혈반, 그리고 밑에 점막 출혈, 뇌출혈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고요. 진단은 어떻게 내릴 것이냐는 거죠. 보시면 아까 혈소판 감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 감소가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2만 이하인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출혈 시간도 연장됩니다.
아까 혈우병은 어땠어요? 출혈 시간 정상이었어요. 근데 얘는 출혈 시간 BT라고 얘기했죠. 그 BT도 연장이 됩니다. 이 두 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혈색소, 백혈우수, 응고시간 PT, APTT는 모두 정상이다 하는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까 혈우병 뭐였어요? APTT가 비정상이었죠. 근데 이 자색반 같은 경우는 ATPP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치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는 거죠. 보시면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할 수 있죠. 아까 신선동결혈장은 모든 혈액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혈액인자인 이 혈장을 수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시면 면역글로불이 줄 수 있습니다. 얘는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얘가 6개월 이상 치료해도 계속 재발을 하거나 지속이 된다면 결국에는 비장을 적출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장에서요. 혈소판을 잘못되게 인식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비장을 적출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간호중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중재는 지금 혈우병이나 자색반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출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혈에 관련된 간호중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처 방지를 통해서 출혈 예방이 우선이고요.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잘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퇴원 시에 중추신경계 출혈을 암시하는 두통이나 복시나 투사성 두통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즉시 닥터에게 노티를 하게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이 만에서 10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 아이의 경우에는 활동을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요. 체열 후에 천자 부위를 5에서 10분간 잘 압박해서 지혈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진단 검사상 비교해서 제가 하나 더 넣어놨죠. 그래서 뭘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에서 혈우병과 그리고 저혈소판 자색반병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 혈우병에서는 세 번째 APTT가 지연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혈소판 자색반병 같은 경우에는요. 혈소판이 감소되고요. 출혈 시간이 BT는 연장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정상입니다. 하는 거를 꼭꼭꼭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저희가 이제 4장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60페이지 이제 5장을 보도록 할 겁니다. 면역 건강 간호 볼 거고요. 여기서는요. 그래도 꽤나 많이 나오는 부분이겠네요. 두 문제 정도가 출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강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출제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소약증이요. 네, 가려운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호중재를 어떻게 해줄 건지,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간호중재, 피부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감염성 장애는 어떤 게 있고 중재는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 한번 보시면 소양증은 해서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양증 완화 간호 같은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시면 감염성 질환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두나 홍역이나 볼거리, 백일해 이런 것들이 많이 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알레르기의 발생 기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발생 기전은요, 우리가 단계가 조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작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감작 단계는 인체가 알레르기에 처음 노출이 되면 그때 특히 IgE라고 되어 있죠.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E 항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레르기 하면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E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면역글로불린 E는요, 비만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부착이 되는데 비만세포 표면에 특이 항체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감작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작동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감작되기가 지나가고 동일한 알레르겐에 노출이 되면 감작은 더 진행해서 작동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알레르겐에 반응을 하겠죠. 하면요, 이렇게 면역글로불린 항체가 이 항체가 더 많이 형성이 돼서요, 비만세포 표면에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만세포에서는 이런 히스타민, 알레르기 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히스타민 같은 것들이 분비되기가 시작하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알레르기 질병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야들은요, 피부 점막이 미성숙합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미숙했죠. 미성숙하고 면역 기능이 약한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요, 알레르기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연병과 아니면 알레르기 행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가야기 때문에 치료약물 사용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피부과 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레르기 약은 세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한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1페이지 보시면 그림 밑에 3번 알레르기 질병의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할 거냐는 거죠. 첫 번째 호상부 검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청 면역글로불린 E 수치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글로불린 E가요, 알레르기 반응에서요 가장 중요한 면역글로불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그러니까 면역글로불린 E 수치가 증가하면 우리가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체 반응 검사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 유발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유발 검사 보시면 인체에 알레르겐을 직접 주입하거나 특정 조건을 직접 가해서 알레르기 증상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거쳐서 알레르기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히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죠? 면역글로불린 E입니다. E와 우리가 알레르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질병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토피 피부염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자, 그래서 계속 좀 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의 보시면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얘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가렵습니다. 심한 소양증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심한 소양증의 특징이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원인은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뭐라고 딱 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유전 소인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징 한번 보시면 아동의 60%가 생후 첫 해에 많이 발현을 하고요. 모유 수유아에게는 조금 드문 편입니다. 아무래도 분유를 먹는 친구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62페이지 보시면 4번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보시면 일단 소양감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에 대한 가족력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증상 한번 볼게요. 증상 한번 보시면 우유나 주스나 밀가루나 이런 데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홍반, 부종, 부진, 수포, 가피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래서 심한 가려움이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껍고 착색된 병변이 태서나고 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가렵기 때문에 막 끓죠. 끓다 보면 감염이 오히려 2차 감염이 생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긁으면서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중재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별표도 하나 해두세요. 간호중재에서는 소양증, 그러니까 가려운 것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식 드레싱으로 염증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좀 축축하게 해주는 거죠. 건식 아닙니다. 건식 건조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축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습식 드레싱이 좋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용성 전분이나 중조로 목욕을 시켜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전분이라고 하는 거는 녹말이에요. 그래서 녹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목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조라고 되어 있죠. 중조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뜨거운 물은요 오히려 역으로 더 가렵게 만듭니다. 소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계속 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을 짧게 잘라주고 손싸개를 이용해서 긁어서 남기는 상처를 예방하도록 해야 돼요. 다음 서늘한 환경 제공하고요. 그리고 헐렁하고 부드러운 면 제품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팁에서 소염증 간호중재를 기억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하나 더 넣어놓은 거예요. 꼭꼭꼭 외우셔야 됩니다. 소염증 완화를 위한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고 면 제품을 착용하고요. 수용성 전분이나 중조로 목욕을 하고 물의 온도는 뜨거우면 안 됩니다.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톱은 짧게 자르고요. 손싸개를 씌워주고 생리식염수를 적신거즈를 환부에 얹어주는 건식이 아닌 습식이요. 습식 드레싱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꼭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소환 특발성 관절염 나와 있어요. 이게요 생각보다 기출이 많이 안 되는데요. 최근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관절염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 똑같은 말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그쵸? 관절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 그 특징 보시면 관절 부위의 염증성, 전신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죠. 자, 원인 볼게요. 원인은 원인 불명입니다. 알 수 없어요. 자, 병태생리 한번 보시면 활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계속 관절 포커스 두셔야 됩니다. 관절 표면과 관절 주위의 강직을 초래하고 유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의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증상 한번 볼까요? 주요 증상은요, 관절 쪽에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거는 특히요 아침에요. 아침에 심한 강직을 보이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63페이지 보시면 진단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일단 이게 염이죠.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모두 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ESR, CRP, WBC가 모두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NSAID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NSAID를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레이저음을 일으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NSAID를 사용을 하고 진통, 해열,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NSAID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투여할 수 있겠죠. 관절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수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굉장히 많은 게 살이 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문페이스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커지는 문페이스라든지 다모증, 털이 많이 생기는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간호중재입니다. 이게 계속 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관절 쪽이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통증을 경감시켜 줘야 되는데 아침에 온스포를 한다는 게 계속 기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냉스포 아니고 온스포요. 따뜻하게요 해주는 온스포가 좋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물리치료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에 2, 3회 정도 ROM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이후에는 관절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관절범위 운동을 시행해야 됩니다. ROM이 관절범위 운동이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끝에요. 이렇게 너무 심한 거는 피해야 돼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수영이나 걷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팁에서 한번 보시면 특발성 관절염 간호중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너무 많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기에는 안전히 치료하시고요. 좀 지나면 이렇게 수동적 ROM을 시작해서 점점 운동을 늘려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 잡으시고 별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6장 감염병 건강간호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법규에서는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에 대해서 쭉쭉쭉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하나하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아동에게 나타나는 감염병 중에 중요한 것들 거기서 대부분 간호중재가 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6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에 체크하세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에 체크합니다.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질병이 1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 1급. 자, 그 다음 2급은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체크하세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1급은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2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3급은요,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24시간 이내 신고고요. 그 다음 4급은요, 1급에서 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4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는 2급, 3급에 많이 있고 2급에 좀 많이 몰아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은 2급이 많아요. 자, 첫 번째 감염과 관련된 용어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염은요, 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이 병원체가 인체 내로 침입해서 점막 표면이나 내부 조직에서 증식함으로써 질병을 일으킨 상태를 우리가 감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염의 단계는 아마 성인이나 이런 곳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잠복기, 전국기, 질병기, 회복기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잠복기는요, 표 한번 보시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전국기는요, 질병의 초기 징후와 증상인 피로, 권태감, 미열 등의 특이적인 거 아닙니다.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전국기가 보시면 전염력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병기 보시면 질병의 전형적인 징후와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회복기죠. 건강하게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징후와 증상이 사라지고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는 시기를 우리가 회복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 6-3 한번 보시면요, 면역의 유형 한번 볼게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능동 면역은 항체는 항원의 반응으로 신체에서 생성되는 거고, 자연 인공 면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능동 면역에서 자연 면역은요, 항체는 신체에서 능동적 감염의 결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생을 거쳐서 우리가 몸에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능동 자연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능동 인공 면역은요, 뭔가를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신 같은 것들을 넣어서 자극을 시키면 되는데요. 우리는 백신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항체가 능동적으로 생기게끔 해주는 게 우리 능동 인공 면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동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항체는 동물 또는 사람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수동 자연 면역은요, 항체는 면역력이 있는 모체에서 태반 또는 초유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 자연 면역은요, 엄마에게서 갖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동 인공 면역은요, 동물 또는 질병을 앓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면역 혈청 항체를 주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항체 자체를 주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6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감염병의 전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염병이 전파되느냐, 어떤 루트가 있고 고리가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감염원으로부터 다른 숙주로 전파해서 감염병을 발생시키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거를 감염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6개의 고리, 6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감염성 인자, 저장소, 병원체 출구, 전파 방법, 병원체 입구, 감수성이 있는 숙주 이렇게 6개의 고리가 짜라라 연결돼서 6개의 고리로 엮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감염성 인자부터 한번 보죠. 감염성 인자는 뭐겠어요? 그렇죠. 감염병을 일으키는 부원가죠. 그래서 감염성 인자 혹은 병원체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각종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감염성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하는 능력입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감염성은 증식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증식을 하는 능력이고 밑에 보시면 병원성은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염성은 증식하는 능력, 병원성은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감염성 인자는 뭐예요? 어떠한 감염을 일으키는 어떠한 것, 미생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장소입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이 있으면 얘가 어디에 살아 있어야겠죠. 어떤 공간을 얘기하죠. 이게 저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을 위해서 자연 서식지로 사람, 동물, 토양, 물, 음식, 대소변 이런 것들, 기구 등이 모두 다 저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저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세 번째는 감염성 인자의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체가 숙주에서 새로운 숙주로 이동할 때, 어디 전파를 할 때요. 이동할 때 탈출 경로와 침입 경로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출구는 나가는 겁니다. 나가야 일단 감염을 일으키니까요. 자, 그다음 출구로는요. 호흡기, 소화기, 비뇨생식기, 혈액, 피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호흡기죠. 그쵸? 우리 코로나 생각나시죠? 이 호흡기처럼요. 호흡기가 가장 위험한 탈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전파 방법입니다.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이냐. 직접, 간접, 공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 접촉은 미생물이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직접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접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로 직접 전달이 되는 것. 이것이 직접 접촉이고요. 그 다음 간접 접촉은요. 하나 띄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 건너서 우리가 무생물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와 생물 매개체 전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를 건너서 가는 거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공기 전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작은 비말 있죠. 입자기가 상당히 작은 것들이 어떻게 공기를 통해서 가는 것, 이것이 공기 전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비말 전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말 전파는 이렇게 5보다는 좀 큰 비말의 배출로 직접 전파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비말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구가 있었다면 우리는 입구가 있어야죠. 들어가는 곳이요. 그래서 입구는요, 감염성 인자의 병원체가 숙주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가는 출구와 입구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감수성 있는 숙주 이렇게 되어 있죠. 숙주는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로 침입을 했더라도 모든 질병으로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떤 양이나 숙주의 저항력과 면역력, 영양 상태에 따라서 숙주의 반응은 어떻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들이 막 들어왔는데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질병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우리가 발병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감염병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감염병 관리 원칙 보시면 일단은 6가지의 요소를 엮어놓은 6가지 감염고리가 있었어요. 그 감염고리 중에서 한 요소를 차단하면은 끊기겠죠. 그래서 감염병 관리는 감염고리 6개 요인 중에서 어느 한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저장소를 관리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요법을 통해서 환자 및 보균자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저장소가 가축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거나 도사를 하죠. 도사를 할 수 있고, 환자나 보균자가 건강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시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리와 검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격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나 보균자를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떼어놓는 겁니다. 이게 격리죠. 그다음 검역은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밑에서 끝에 보시면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감시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환경위생관리도 잘 해줘야 되겠죠. 이게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식품위생, 상수도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숙주에 대한 조치입니다. 숙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겁니다. 감염은 감염에 대해 감수성이 높은 상태가 있을 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숙주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감소시키고, 그래서 건강 상태를 잘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예방접종 해줄 수 있죠. 예방접종을 통해서 인체의 방어 능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개인위생을 또 철저히 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67페이지 보시면요, 감염병 아동의 간호를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팁 한번 볼까요? 감염병 꼼꼼히 암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감염병이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관련된 전염기간, 원인균, 전파 경로, 증상, 간호중대 이런 거를 조금씩 꼼꼼하게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아동기의 바이러스에 의한 주요 감염병입니다. 바이러스 관련입니다. 자, 첫 번째 수두입니다. 치킨박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바리셀라라고도 하고요. 자, 이게 지금 꾸준히 기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병인 보시면 어떤 원인이 있느냐?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조스터 바이러스가 수두를 일으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감염은 한번 볼게요. 감염은 보시면 감염자의 기도 분비물과 수포 내용물로 우리가 감염이 되게 됩니다. 격리해야겠죠. 자, 침입 경로는 구강, 비강 등의 점막으로 침입이 되고요. 전파 경로 한번 보세요. 얘는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하고 오염된 물건, 직접 접촉, 피부나 점막 배설물, 비말, 공기 접촉 모두 옮길 수가 있어요. 잠복 기간은 2에서 3주 정도가 되고요. 전염 기간 한번 볼게요. 중요합니다. 전염 기간은요, 발진 1일 전, 이게 전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발진 1일 전부터 첫 수포 발생 후 6일까지를 우리가 전염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증상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발진은 24에서 36시간 전에 미열이 있으면서 이제 발진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거는 이 발진의 순서입니다. 발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반점 생기고요. 그다음 구진, 수포, 농포, 그리고 벗겨지는 가피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진은요, 1에서 5일간 지속이 되고 서로 다른 단계에서 발진이 굉장히 혼재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두에서 꼭꼭 보셔야 되는 거는 어떤 원인들이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침입 경로로 다 들어갑니다. 뭐 피부라든지 비말, 공기, 뭐 너나 알 거 없이 다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발진의 순서요. 반점, 구진, 수포, 농포, 각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68페이지 보시면 얘는 몸통에서 가까운 부위에서 발진이 집중되어서 부심성 발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퍼진다는 거죠? 가슴과 몸통에서요 발진이 시작해서요 얼굴 사지로 퍼지게 된다는 순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보시면요. 예방접종이 있어요. 바리셀라 생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할 수가 있고요. 치료로는 아까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수두에 노출되었고 합병증이 크게 우려되는 고위험 아동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을 이용해서 소독 면역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호중재 볼게요. 간호중재는 무조건 중요하죠. 병원 내 격리하셔야 됩니다. 수포가 사라질 때까지 일주일 정도 격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시면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통상 항생제를 쓰지는 않지만 2차 감염 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세균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다음 발진 부위를 긁기 때문에 장갑을 끼우거나 손톱을 짧게 깎아야 됩니다. 그 다음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래서 소양증 완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피부表면에 전분 목욕, 아까 얘기했던 녹말이요. 녹말 목욕을 하거나 칼라민 로션 같은 것들을 도포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줄 내려가시면 비누 사용하지 않는 차가운 스펀지 목욕이 좋습니다. 왜냐면 비누 같은 거는 더 건조하게 만들죠. 더 가렵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차가운 스펀지 목욕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합병증 보시면 피부가 너무 가렵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막 긁어서 특히 결국에 2차 감염이 돼서요. 공화증염이 올 수도 있고 괴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두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홍역입니다. 홍역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병이 보시면 미즐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즐이 우리가 병이 되고요. 특성은요. 급성 열성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자, 69페이지 보시면 홍역의 감염을 보시면요. 감염된 사람의 기도 분비물이나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전파 경로는 비말 감염, 직접 접촉 공기 전파, 수두랑 비슷하죠. 모든 것을 통해서 다 감염이 되게 됩니다. 잠복 기간은 10에서 14일 정도 되고요. 전염 기간은 발진 4일 전부터 발진 5일까지 우리가 전염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게 증상이에요. 증상 보시면 얘는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구기를 카타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요 가장 전염력이 강한 시기입니다. 체크하세요. 이걸 카타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플릭 반점 너무 중요합니다. 코플릭 반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발진 2일 전에 관찰이 되고요. 볼 점막에 생기는 특징적인 모래알 같은 발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구기가 지나면 발진기가 생기고요. 전구 증상 발현 3, 4일 후 시작돼서 2, 4일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귀, 뒤, 앞면 이런 곳에 홍반성 부진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아래쪽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때 고열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회복기입니다. 회복기는 발진은 나타났던 순서대로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순서대로 나타나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색소가 침착될 수도 있고요. 허물이 벗겨지면 발진 7에서 10일 이내에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기는 것도 귀, 뒤, 이렇게 안면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죠. 소실도 그 순서대로 소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시면요. 면역 획득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능동 면역이 있어요. 그래서 생후 12에서 15개월, 4, 6세 때 MMR 후막 백신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9번 보시면 치료예요. 치료는 어떻게 해주느냐? 감염 후에 3일 내에요. 감마 글로불린을 투여해서 대부분 발병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를 또한 투여할 수가 있어요. 자, 11번 보시면 간호중재는 발진 5일째까지 꼭 격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결막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눈 간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줄 내려가시면 눈 간호 나오죠. 결막의 염증으로 눈에서 분비물이 배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페이지 보시면
광선 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주고 색 안경을 착용시키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죠. 선글라스 같은 거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생리식염수로 눈 세척해 주시고 분비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눈나노 부분이 또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가렵습니다. 그래서 피부관으로 해줘야 되고요. 미온수 목욕으로 소양증을 완화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게 폭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풍진입니다. 이건 루벨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아마 풍진하면요, 우리 임신 시에, 임신하기 전에 우리 산모들이 주사를 맞고 풍진 예방을 좀 맞고 나서 우리가 한다고 하죠. 그래서 풍진이 문제가 돼서 아기한테 간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풍진 보시면 병인이 루벨라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특성 보시면 급성 전염성 질환이고요. 감염원은 감염자의 비인두 분비물, 혈액, 대변, 소변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전파 경로 보시면요, 비말 전파가 될 수도 있고 태아의 모체 나오죠. 태아의 모체로부터 태반을 통해서 감염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게 루벨라 풍진입니다. 자, 7번 증상 한번 보시면요, 얘도 전구기 발진기가 있어요. 전구기는 미열, 두통, 식욕부진, 경한 결막염, 인두통, 림프腺 증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아에서는 전구 증상이 좀 드물어요. 대개 발진이 첫 증상이 되고요. 발진기가 되면 피부 발진이 얼굴에서 발생해서 1, 2일 동안 배, 팔, 다리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줄 내려가시면 3일 후에는 출현 순서대로 소실이 되고 그리고 열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예방접종 보시면 MMR의 혼합 백신 형태로 예방접종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예방접종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보건소 가시면요, 산전에 우리가 예방접종 같은 거 이런 거 해줍니다. 무료로. 자, 그 다음 동그란 10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임신 3개월 이내의 감염 시에는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 감염이 되어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임기 여성들은 풍진 예방접종을 해서 이 백신을 맞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1페이지에 계속 폴리오입니다. 폴리오는 척수성 소아마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병인은 엔테로바이러스 1, 2, 3입니다. 이거는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특성은 마비성도 있고요, 비마비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감염원은 감염자의 대변, 인두 분비물로부터 우리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7번 한번 볼까요? 종류 및 증상 한번 보시면 우리는 비마비형과 마비형을 보셔야 됩니다. 자, 비마비형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까지 침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경 손상은 없고요. 있더라도 경증입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계까지 침범은 됐지만 어떻게 우리가 뭔가 마비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마비형 한번 보시면 중추신경계가 바이러스에 의해 손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마비형은 침범까지밖에 안 된 건데 마비형은 결국 침범돼서 손상까지 일으켜 버린 거죠. 자, 그래서 비마비형과 초기 증상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얘는 마비이기 때문에 징후가 출현, 편측 마비가 상당히 많고요. 건반사도 소실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보시면 안타깝게도 치료는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증요법을 해주거나 물리치료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72페이지 보시면 11번 나오죠. 합병증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마비형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마비, 이게 제일 큰 합병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장미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돌발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갑자기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출이 22년도에 기출이 되었고요. 이 병이는요, Human Herpes Virus Type 2, 여기 이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보시면 전 세계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발생을 하고요. 주로 생후 6에서 24개월의 영유아에게 발생을
하고요. 3세까지 거의 모든 아동이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6에서 24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엄마한테 받은 항체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고 우리가 돌쟁이쯤 되면요 어떤 발진이 막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거 돌발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파 경로 보시면 타액 또는 호흡기 분비물의 접촉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자, 증상 보시면 얘는 돌발진이잖아요. 얘는 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발진기로 나눠지고요. 전국이는 3에서 7일이고 고열이 있으면서 열성 경련을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발진기는요. 열이 내리면서 갑자기 발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분홍색 장밋빛에 2~3mm 이상의 반상 또는 홍반, 부진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몸통에서 시작해서 얼굴, 목, 팔, 다리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요 몸에서 다다다다 뭐가 빨갛게 올라오다가 얼굴에 나타나고 쭉 팔, 다리로 퍼지는 양상 보이거든요. 자, 그 치료는요 대증요법 해주시면 되고 열성 경련을 한다면 해열제를 빨리 투여해 주셔야겠죠. 자, 8번 보시면 이 간호중재가 2022년도에 기출이 됐고요. 아동이 입원 시에는 표준 예방법에 따라야 됩니다. 열 완화를 위해서 비아스피린 계열의 해열제를 당연히 투여해야 되겠고요. 급성 열 단계에서 발작이 일어나는지 꼭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열성 경련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고 발진이 일시적이고 되게 완전히 치유된다는 걸 엄마에게 안심시켜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쟁이들 막 빨갛게 발진 생겼는데 하는 게 돌발진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열 나면서 발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성 경련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6번 볼거리입니다. 볼거리 보시면요 계속 기출이 되면서 2023년도까지 지금 최근까지 기출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볼거리 보시면 범인은 멈프스입니다. 멈프스고 특성은요 급성 유행성 감염병이고요. 감염원은 감염자의 타입입니다. 자, 74페이지 보시면 4번 보세요. 침샘을 주로 침범하고 여기 보시면 턱 이쪽에 이하선, 설하선, 악하선 동반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이 볼록하시잖아요. 자, 6번 잠복 기간 보시면 14에서 21일이고요. 전염 기간은 종창이 시작되기 전후 전염력이 가장 강합니다. 자, 다음 증상 보시면 이거는 정부기, 급성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정부기에는 이렇게 이통, 두통 이런 통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급성기에는 일즉 한쪽 아니면 양쪽에 비및 샘 여기가 팽창되면서 통증이 있고 압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씹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 외 일반 증상 보시면 두통, 연화혼란 있을 수 있고요. 1~3일째 최고조를 이루게 됩니다. 예방접종은 MMR 혼합 백신으로 예방접종할 수가 있죠. 자, 11번 간호중재 한번 볼게요. 이게 23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전염기간 동안에는 격리합니다. 그리고 발열과 종창 시에는 절대 안정을 취해 주셔야 되고요. 통증 경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하선 종창 시에는 국소적 냉스포나 온스포로 통통을 완화할 수도 있고요. 액체나 유동식을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막 씹어 먹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주라는 거죠. 저작을 피해서 통증을 없애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신맛의 음식은 침샘을 자극해서 통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제한하게 되고요. 너무 아프면 진통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피린 주면 안 되죠. 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합병증은요 보면 불임을 일으키는 게 가장 큰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고환염 그리고 난소염, 불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동기에 이제 세균이에요.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대해 쭉 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세균에 의한 감염병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프테리아가 되겠고요. 병인은 박테리움 디프테리아가 되고요. 특성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얘는 영구 면역이 없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전파경로 보시면 감염된 사람, 보건자에 의해서 오염된 물건의 접촉, 비말 감염으로 인해서 전파가 될 수도 있고요.
전염기간 한번 볼게요. 얘는요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할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 후에 2일 이내로 전염력이 소실이 되나 보통 2, 4주 동안 전염 기간이 지속되게 됩니다. 증상 보시면요 코 인후 조직의 위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비강 디프테리아는 감기와 유사한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8번 진단 한번 보시면 쉿 테스트라는 게 있고 디프테리아 독소 24시간 후에 직경 10cm 이상 경결 시에는 감염을 의미합니다. 예방접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치료 한번 보시면 독소 중화 목적으로 우리가 항독소를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심근염 예방을 위해서 절대 안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간호조치 한번 보시면 병원 내에서 격리를 유지하는데 치료 후에 24시간 간격으로 3회 연속 음성시에 병원물이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비타민 C도 섭취해 주시고 고탄수화물도 주고 유동식이나 연식을 줘서 영양을 보충해 주자. 자, 그 다음에 계속 기침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비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 배쇄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디프테리아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심장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증은 심근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균에서 두 번째 보시면 백일해입니다. 백일에도 꾸준히 기출이 되고 있고 22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백일해 같은 경우는 요즘에요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의 하나예요. 갑자기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기들이 백일 언저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감기와 흡사하지만 기침 증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게 백일해거든요. 병인 한번 보시면 우리가 모텔라 그렇죠? 그런 음성균에 의해서 우리가 백일해가 생기고요. 특성 보시면 늦겨울과 초봄에 호발을 하고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가장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끝에 보세요. 특유의 경련성 발작 동그라미 치세요. 발작과 흡기시 천명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작, 구토, 흡 이래 있죠. 흡에 동그라미 치세요. 흡하는 소리의 증상이요. 그러니까 기침이나 이런 거 할 때 흡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동반된 14일 이상의 특징적인 기침을 보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리가 흡하는 기침 소리를 내요. 자, 감염을 보시면 기도 분비물이고요. 전파 경로는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입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비말이 오염돼 기구 접촉을 했을 때 우리는 백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염기간 보시면요. 항생제 투여 후 5일간 발작 후 4주까지 카타르기의 전염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카타르기 시에 우리는 격리를 요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카타르기 시가 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75페이지 보시면 증상 나와 있습니다. 카타르기는요 1에서 2주를 얘기하고요. 이때 상기도 감염이 나타나요. 재채기, 콧물, 기침. 근데 발작기가요 짧고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는데 흡기 시에 흡하는 소리가 나타납니다. 그 연달아서 10회 넘는 기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발작 후 다량의 진하고 끈끈한 점액성 구토를 합니다. 밤과 이른 아침에 기침을 하고요. 기침 그때는 구토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DTP, 혼합 백신을 맞출 수가 있고요. 치료 보시면요. 당연히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기에 에리스로마이신 또는 암피실린이라는 항생제를 투여할 수가 있고요. 발병 초기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호중재 보시면 카타르기 시에는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에 호흡기 전파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기가 기침 발작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흡소리를 내면서 기침 발작 시에는 목부로 지지해주고 상체를 세우고 옆으로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시면 우리가 산소 공급해줄 수도 있고요. 가습기를 이용해서 따뜻하고 충분한 습기를 제공해주고 분비물이 있다면 흡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기관지 쪽이겠죠. 그래서 기관지 폐렴이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성홍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성운열 같은 경우는 1, 6의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인은 A군 베타 이용해서 연쇄상 구균이고요. 특성은 발진 독소로 인한 발염이 발진이 있고, 감염원은 감염자나 보균자의 비인두 분비물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잠복 기간은 1에서 7일이고요. 전염 기간은 잠복기와 임상 증상 출현기 약 10에서 20일 정도가 우리 전염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상은요, 이렇게 전구기, 발진기, 낙설기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전구기는 갑작스러운 고열, 빈맥, 구토, 두통, 오한 불안, 복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진기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시면 1, 2일째는 혀가 부어서 흰 딸기 모양이 생깁니다. 그럼 4, 5일째는 백태가 벗겨지고 붉은 딸기 모양이 생기게 돼요. 자, 그 다음 낙설기는요, 피부가 낙설됩니다. 그래서 1주 정도에서 앞면에서 시작을 해서 3주까지 전신에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피부 낙설을 보이게 됩니다. 치료는 마찬가지죠. 세균이기 때문에 페니실린,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페니실린을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과민성 시에는 에리스로마이신, 어쨌든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밑에 그림 보시면 붉은붉은한 딸기 모양의 혀라든지 아니면 몸에 빨간 색깔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간호중재 보시면 얘는 당연히 열나면 해열제 투여하고요. 수분 접지 권장하고요. 그다음 밑에 피부 발진이 사라져도 전염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파상풍입니다. 파상풍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처에 흙이나 이런 것들을 쓸겨서, 그렇죠? 그 안으로 뭔가가 세균이 들어왔을 때 파상풍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파상풍 보시면 병인 이렇게 되어 있죠. 테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람 양성 현기성 강균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독소를 일으키는 균 중에 하나죠. 자, 병태생님 보시면 얘는 되게 무서운 게요. 이 균이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강직성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신경에도 작용을 하면 동통성 군수축도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원은, 그쵸, 오염된 흙 같은 거, 동물의 분비물 같은 데서 많이 올라오죠. 자, 그 전파력을 한번 보시면 파상풍 포자가 상처, 화상, 재래를 통해서 침투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파상풍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증상 보시면 서서히 증상이 발병되고요. 아래턱이 강직돼서 입을 벌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화곤란 생기고요. 얼굴 근육 연축으로 웃는 표정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경련 있는 미소를 계속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심한 발화를 동반한 목, 그리고 등입니다. 목, 등, 복부에 긴장성 경련이 있을 수 있고요. 각 조임근의 경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잦은 경련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피로가 쌓이다가 사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이 파상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혈관 예방접종 보시면 이제 DTP를 맞긴 하겠지만 10년마다 TD로 파상풍 추가접종 계속 시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파상풍에 걸렸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과민 반응 검사 후에 예방접종력과 상처 상태에 따라서 파상풍 항독소와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상풍 걸린 것을 예방해서 어떻게 주사를 맞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면. 간호중재 보시면 얘는 경련 발달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간호중재는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자극을 최소화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근육 이완제나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줄 내려가시면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침상 옆에 인공호흡기, 절개술 이런 응급 도구를 준비해 줄 수가 있고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기출이 많이 되는지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추후에도 국시 공부하실 때 이 교환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강의는 마지막 리뷰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리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